빅테크 계열의 첫 보험사인 카카오 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예비 허가를 받았습니다. 강력한 플랫폼을 장착한 디지털 보험사인 만큼 기존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전망입니다. 현대차와 SK, 포스코, 효성그룹 회장들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수소 동맹을 맺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수소 투자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 증권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사업 다각화보다는 증시 호황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거래 대금이 갈수록 줄고 있는데도 여전히 매매 수수료에 매달리는 천수답식 경영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집값의 10% 정도만 내면 장기 거주가 가능한 일명 누구나 집 1만여 가구가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에 공급됩니다. 인천 검단과 안산 반월, 파주 운정을 비롯한 수도권 6곳이 시범 사업 부지로 선정이 됐는데 내년 초부터 분양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빅테크 계열의 첫 보험사 카카오 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예비 허가를 받았습니다. 본인가를 받으면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영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플랫폼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보험사인 만큼 기존 업계에 적잖은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험업 예비 허가를 받은 카카오 손해보험. 이후 본허가를 받아 연내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손해보험은 펫보험과 여행자 보험 등 미니보험 상품을 첫 출사표로 보험 시장의 젊은 층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테크 인슈어런스 기반 보험의 새로운 트렌드와 혁신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자 보험업계는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카카오 손해보험이 미니보험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보험 시장까지 진출이 가능한 만큼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화재, 온라인을 통한 다이렉트 채널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탄 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 보험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디지털 보험사 캐롯 손해보험 역시 디지털 전문이라는 포맷에서 카카오와 겹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데다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상품이라 언제든지 고객 이동이 가능합니다. 미니보험 시장 역시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간편한 가입과 높은 접근성으로 본격적인 영역 확장이 시작되면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상위사의 고객 이탈까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미니보험의 경우 일반 장기보험보다 수익성이 떨어져 카카오 손보의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카카오가 만들어갈 혁신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카카오가 지금까지 출범하고 발전해온 것처럼 다양한 플랫폼 라인을 이용해서 향후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향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플랫폼을 확장한다면 손해보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불과 4년 전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초기만 해도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장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바일 뱅킹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안일했던 모습을 보인 바 있지만 현재는 사실상 점령 상태에서 자회사 형태의 인터넷 은행을 세우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뒤쫓기 바쁜 상황. 설계사 채널 중심이었던 기존 보험사들도 매기에서 고래로 떠오른 디지털 보험사 대응을 위해 어떤 생존 전략을 내놓을지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요즘 은행들이 고객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증권사들까지 2030 세대의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인데 이 MZ세대의 투자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은행에서 ISA 계좌를 개설한 고객 수는 지난해보다 61만 명 넘게 줄어든 125만 명. 은행에서 빠져나간 고객 대부분은 증권사로 향했습니다. 주식 직접 투자로 조금이라도 더 절세 혜택을 보려는 금융 소비자들을 겨냥해 증권사들이 하나둘씩 중개형 ISA 상품을 내놓은 결과입니다. 비슷한 분위기는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감지됩니다. 지난해 개인형 IRP 적립금 규모는 약 34조 4,200억 원. 은행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이 증권사는 오히려 그 비중을 늘렸습니다.
수수료 제로를 선언하고 있는 데다 은행에 비해 ETF나 리츠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규모로 보면 ISA도 IRP도 여전히 은행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30 MZ세대의 움직임에 주목합니다. 실제로 중개형 ISA의 경우 가입자 중 절반이 20,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저축하던 세대, 투자하던 세대하고 지금 2030이 투자하거나 저축하던 이런 패턴은 달라요. 리스크를 떠안으면서도 오히려 수익을 더 쫓는 이런 현상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걸 따라잡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리스크가 크더라도 그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는 거죠. MZ세대들 사이에서 주식 투자가 급격하게 늘고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확대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빅테크, 핀테크들은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그리고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무기로 MZ세대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로 예적금이나 방카슈랑스 등과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 판매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금융업권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MZ세대들의 투자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올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국내 증권사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흥미를 잃고 떠나가면서 주식 거래 대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또 그런 와중에도 증권사들은 브로커리지, 단순 위탁 매매 수준의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민재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증권사 당기 순이익은 전분기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2조 9,88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동학개미 열풍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자기자본 이익률 1위였던 키움증권은 연환산 기준 35%로 전년과 비교해 7%포인트 이상 증가하며 올해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상위권인 유안타증권과 KTB투자증권은 2배 이상, 대형 증권사인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도 눈에 띄게 ROE가 개선됐습니다. 최하위권인 SK증권마저도 지난해 1%대로 업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던 ROE가 12%대로 6배 늘었습니다. 덕분에 증권사들 주가도 크게 올라 증권업종 종합지수인 KRX 증권지수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22%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증권사들 수익이 브로커리지에만 편중되는 것이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1분기 수탁 수수료는 2조 5,21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6%,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IB 부문 수수료는 전분기 대비 5.5%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나아가겠다는 증권사들의 구호와는 괴리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주식시장 침체 또는 대내외 경기 불안 등에 따라 투자자가 이탈하면 국내 증권사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등의 악재로 만약 하반기에 증시가 주춤한다면 30조 원을 훌쩍 넘었던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20조 원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 증권업 실적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지난달 개인 투자자 기여도가 높은 코스닥에서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 4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24% 이상 줄었고 동학개미 고객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의 약정 점유율이 2.4%포인트 감소해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만드는 게 개인 투자자 대금이다 보니까 감소하는 게 거의 다 개인 열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IB 부문의 실적 확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력으로 해야 할 인수합병보다는 주식과 채권 등 안정적인 투자처에 머물러 있는 데다 부동산 PF 대출 사업은 정부 규제 강화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업 공개는 동학개미 덕에 반짝 호황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IPO 건수는 전년에 비해 줄었고 최근에는 중복 청약 금지와
대여급 공모주의 주가 하락에 기대감마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열풍에 편승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IB, 특히 모험 자본을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올 들어 증권사들의 호실적이 동학개미로부터 나왔다는 건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객들에 대한 증권사들의 서비스는 엉망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이 전산장애가 반복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도 정작 인프라 투자에는 뒷전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정의용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동학개미 열풍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몰려들고 있지만 국내 증권사들의 전산장애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국내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의 HTS와 MTS 장애 건수는 36건으로 동학개미 열풍이 불기 이전인 2019년도 대비 급증했습니다. 특히 동학개미가 크게 증가한 최근 1년여 기간 동안 전산장애에 따른 실질 피해를 가늠할 수 있는 배상 건수는 27,692건, 누적 배상 금액은 119억 3,312억 원으로 이 역시 2019년도 대비 모두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증권사별 장애 건수는 올해는 없었지만 지난해에만 10건이 발생한 키움증권이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6건,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배상 액수 역시 키움증권이 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산장애가 증가하면서 전산장애 관련 민원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보면 지난 2019년 322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37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1분기에만 269건으로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들은 전산설비 개선 투자는 인색한 상황. 올해 1분기 전체 증권사들의 전산운용비는 1,68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동학개미 덕에 순이익은 2배가량 급증했지만 전산운용 투자는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고객 서비스 개선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작년부터 해서 동학개미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시장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권사들이 이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는데 이 전산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IT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 그리고 해킹 사고 예방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보다 이 전산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전체 증권사 순이익 대비 전산운용비 비율은 5.30%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전산운용비가 전산 투자의 모든 부분을 담고 있지는 않은 만큼 인력 충원 등 다른 부분에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만큼 사후 약방분식 처방보다는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증권사 호실적을 아름답게만 볼 수 없는 이유, 이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그러니까 앞서 두 개의 리포트를 좀 살펴보면 1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증권사들이 기록을 했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학개미들에 대해서 뭐 제대로 된 인프라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영업 방식도 좀 너무 편중돼 있어서 앞으로 좀 낙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인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앞서 보셨듯 지난해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이 늘어나면서 증권사들의 HTS, MTS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지난해 발생한 증권사 전산장애는 모두 28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1분기에만 벌써 8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네. 증권사들이 전산 설비 구축에 돈을 쓰긴 쓰지만 벌어들인 돈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게 곧바로 투자자들의 어떤 수익하고 좀 직결되는 문제인데 말이죠. 문제 아닙니까, 상당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융감독원에선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을 하고 네. 피해 예방을 위한 지침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예, 피해 예방 지침이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네, 대체 주문 수단을 미리 숙지를 해놓고 장애가 발생하면 가까운 증권사 지점이나 고객센터 유선으로 대체 주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지점이 가깝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분 1초가 빠듯한 상황에 지점에 방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요새는 증권사들 지점도 많지가 않은데 전화를 해서 해결해라. 이게 촌각을 다투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 대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꼭 전화를 해야 추후 증권사의 보상을 받을 때 피해를 입증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네. 또 증권사가 보상 신청 접수를 할 때 꼭 기간 내에 투자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증권사에서 서버를 잘 구축을 해놓으면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모처럼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런 데 좀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보니까 이제 전산장애에서 키움증권이 전산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키움증권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많은 만큼 붐비기 때문에 전산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만큼 운동장을 더 넓게 만들어야 하겠죠. 약 20년 전 IT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증권사로 탄생한 키움증권은 당시 증권업계 매기로 불렸습니다.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로 개인 투자자들을 크게 끌어모았고요. 지금은 기존 증권사들도 그런데 동일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 또 토스증권과 카카오증권 등 새로운 매기들도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시장에선 기존 금융사와의 차별성은 도태되고 신매기에게 설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요즘에 뭐 빅테크에 밀린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신매기가 등장했다고 한다면 기존 매기는 이제 구매기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조금 더 재밌게 하려고 과거 매기라고 해서 과매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매기요? 네. 예, 뭐좀 얼음공주 박 기자가 개그를 다 씁니다. 이렇게 전산장애를 자꾸 이렇게 내는데 이 과매기 키움증권을 이용하는 고객들 여전히 계속 많은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신규 계좌수 증가세도 올 들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1월과 4월의 신규 계좌수를 비교를 해보면 반토막 이상 난 상황입니다. 또 가랑비에 옷 젖듯 이미 시장 점유율 또한 차츰차츰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3분기부터 보면 분기별 시장 점유율 추이는 지난해 3분기 22.78%를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식 계좌가 이미 뭐 아무리 포화 상태라고 하더라도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단적으로 토스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 4월과 5월 토스증권의 신규 계좌 가입 건수는 2달 만에 300개가 넘었습니다. 이때도 무슨 고객몰이 이벤트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벤트 효과도 물론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료 주식 이벤트는 기존 증권사들도 이미 해오던 방식이었고요. 네. 이 효과로만 보는 건 그래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생 증권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계좌 수가 늘어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실 속도가 굉장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업계에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신매기들의 공격이 시작된다. 확실히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의 좀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떤 부분이 좀 그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까? 네, 기존 증권사들과 가장 차별화된 점이라고 한다면 별도 MTS 앱을 깔지 않고 기존 플랫폼인 토스 앱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토스 앱 가입자는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인지도도 높고 접근성도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 9월 토스뱅크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은행, 증권, 보험, 결제가 한 앱에서 가능해집니다. 시너지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고객 서비스, 그중에서도 이제 전산장애 우려 부분입니다. 지금 한 앱에서 이제 은행, 증권, 보험까지 만약에 토스가 다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전산장애는 더 취약해지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저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용자들의 후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단적으로 키움증권의 영문문에 대한 후기를 보면 3점 초반대의 별점을 기록하고 있고 이용자들의 항의글과 불만글이 이렇게 빼곡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뭐 앱이 계속 종료된다고 써 있고 뭐 영업점도 없는데 MTS에도 투자를 안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항의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뷰가 5만 개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 이런 불만글들이었습니다. 비단 키움증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증권사들의 다른 앱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예. 후기를 남길 때 보통 건의사항이나 불만글들을 남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토스 앱을 봤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예. 네, 별점 4점 초반대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약 17만 개의 리뷰 중 UX, UI가 보기 좋고 편리하다는 호평이 상당 부분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이 점수를 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용자 만족도는 일단 확실히 좀 앞서고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좀 알 수 있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라도 기존 증권사 앱을 안 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쟁력을 다시 좀 높일 만한 노력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이제 리포트를 보면 이제 증권사들의 수익이 단순히 이제
뭐 브로커리지, 네, 위탁 매매 맞습니다. 이런 쪽에 좀 편중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시도 같은 게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존 증권사들은 신사업 개척으로 사업에 대한 다각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네. 또 최근 증시 거래 대금 또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미 삼성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리테일 수익에 의존하는 키움증권의 목표 주가를 각각 5%, 9%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매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존 증권사들이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전산 보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싹 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하나 보시죠. 을 토대로 한 기존 고객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산을 좀 보완한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과거의 금융 관행에서 완전히 180도로 변신한다 이런 각오를 해야 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뭐 변화와 투자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신매기들한테 도태가 되겠죠.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대표 정유사 가운데 하나인 현대오일뱅크가 친환경 원료 생산에 3조 원을 투자하고 나섰습니다. ESG 경영을 위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에 나선 건데 현재 공사가 막바지 단계라고 합니다. 송민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정유 파이프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건설 공사가 한창인 대규모 공장 부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석유화학 원료인 에틸렌을 85만 톤가량 생산할 수 있는 HPC 공장으로 축구장 100개를 합한 것과 맞먹는 크기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가 정유업계 화두로 떠오르면서 현대오일뱅크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3조 원을 투자해 친환경 고부가가치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정유 공장에서 생산된 원료는 대형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뒤쪽에 보이는 공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곳에서 정제 과정을 거치면 태양광 패널이나 분리막에 쓰이는 소재가 만들어집니다. 롯데케미칼과 합작해 건설 중인 HPC 공장은 오는 8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현대오일뱅크는 이를 통해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설 중인 HPC 공장에는 현대오일뱅크로부터 PDAU라는 원료 물질을 받아서 투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질은 기존 납사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나중에 제품을 생산할 때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물질을 재사용할 수 있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나 부생수소를 재사용해 지구 온난화나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ESG 경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에는 연료가 태워지면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석유화학 사업의 원료를 사용하는 그 원료 투입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좀 낮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틸렌 크래킹 공정은 또 요즘 각광받는 수소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소를 다양하게 친환경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현대오일뱅크의 행보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수소경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현대차와 SK, 포스코 그리고 효성그룹이 뭉쳤습니다.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협의체를 꾸리고 탄소 중립 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현대차 정의선, SK 최태원, 포스코 최정우, 그리고 효성 조현준 회장까지 국내 수소 분야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의 총수들이 예고도 없이 한자리에 모인 건 수소 경제 시대를 보다 앞당기겠다는 의지에서입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목적도 크지만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수소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입니다. 오는 2050년 3천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수소 시장. 민간 차원에서 수소 경제 저변을 넓히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판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뜻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 4개 그룹은 수소기업 협의체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수소경제와 관련해 각 그룹 CEO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논의하는 기구로 정기총회나 포럼 등을 열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수소산업의 밸류체인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현대차와 SK, 포스코가 협의체의 공동의장을 맡기로 한 가운데 다음 달까지 협의체에 추가로 합류할 기업들을 모집 확정한 뒤 오는 9월 최고 경영자 총회를 열어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나 모빌리티 분야, 그다음에 연료전지 분야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지만 깨끗한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쪽에서는 좀 앞서 있는 나라보다는 좀 경쟁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기술력을 보다 빨리 확보하고 선진기업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앞서 정부도 8천억 원 규모의 수소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수소 경제 실현에 시동을 건 가운데 이들 민간 기업들의 수소 동맹이 수소 경제를 앞당기는 데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면서도 주택 공급을 함께 확대해 나가겠다. 국토부와 서울시 수장이 이런 내용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홍건표 기자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정비사업과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했던 정책들을 상당 부분 반영했습니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높이 제한 완화 등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재개발 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을 없애는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오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건의한 조합원 자격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지금보다 대폭 당기기로 했습니다. 공급을 신속히 하되 투기 수요는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각각의 목표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논의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다듬어져 입법화가 완료되고 부동산 시장에 투기 동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번 규제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입니다. 향후에는 누군가한테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정지구 된 다음에 사업기간이 단기간에 이루어져서 2, 3년 안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면은 그래야 일단은 그래도 좀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민하고 얼마만큼 잘 매칭이 돼서 서로의 이해가 부딪히지 않고 잘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사업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사업 지체되게 되면 재산 투자에 대한 게 너무 오랫동안 막히게 되잖아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예외 규정을 뒀는데 지금은 그런 건 또 없어요. 지나치게 너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지금.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상당히 꼼꼼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넥슨, NC, 넷마블, 이른바 3N으로 불리던 게임 업계 체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IPO 대어로 꼽히는 크래프톤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인데 기존 게임사들은 신작 출시와 체질 개선으로 수성에 나섰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국내 게임 업계 최고 기대작인 제2의 나라가 오늘 출시됐습니다. 넷마블이 내놓은 이번 작품엔 글로벌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의 핵심 개발진을 비롯해 일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지브리와 음악거장 히사이시조가 참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인기 1위를 기록했고 초반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달성하는 만큼 넷마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넷마블에게 제2의 나라 흥행 여부가 중요한 건 최근 실적 부진으로 업계 순위가 밀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넷마블을 밀어내고 3위를 차지한 건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입니다. 올 1분기 2위 NC마저 제친 크래프톤은 다음 달 기업 공개를 앞두고 유명 판타지 소설을 기반으로 한 게임 개발을 추진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추격을 허용한 NC도 상황이 다급해졌습니다. 매출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리니지 M 시리즈가 불매 운동을 겪었고 최근 발표한 신작도 수익권 밖으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NC 관계자는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올해 마지막 신작 블레이드 앤 소울 2에 기대를 거는 동시에 K-팝 팬 커뮤니티 서비스로 매출 구조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 1위인 넥슨도 최근 개발 전략을 다작에서 대작으로 바꾸며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넥슨은 조만간 화상 채팅을 활용한 게임이나 이용자가 직접 게임을 만들 수도 있는 메타버스를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수년간 굳어졌던 게임업계 판도가 크게 바뀌면서 그 게임이 그 게임 같던 공식을 벗어던지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SBI저축은행이 국내 저축은행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산 규모 10조 원을 넘어섰는데 기업 대출과 중금리 대출 시장 모두에서 강력한 고객 몰이에 성공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SBI저축은행이 업계 1위를 독주할 수 있었던 원동력. 임진구 대표와 정진문 대표의 쌍끌이 경영이 꼽힙니다. 현재 SBI저축은행의 IB, 기업금융 부문을 총괄하는 임진구 대표는 해외 사모펀드 대표 등을 역임해온 기업금융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정진문 대표는 SBI저축은행의 개인금융 부문을 총괄하는데 국내 주요 카드사의 임원직을 거치며 해당 영역에 있어 오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초에 이어진 SBI저축은행의 각자 대표 체제가 시너지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SBI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업계 1등인데 소비자 금융과 기업 금융은 나눠져 있습니다. 각자가 잘하는 영역을 맡아서 한다 그러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죠. SBI저축은행의 강점인 개인 대출과 기업 대출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는 임진구 대표가 IB 부문장으로 부임하며 생겨난 변화입니다. 임 대표는 대형 저축은행인 SBI가 개인 금융만으로는 부족하다며 IB 부문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기업금융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SBI저축은행의 기업대출 규모가 크게 늘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더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대출 쪽도 시중은행하고 큰 차이가 없이 금리가 괜찮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경영 이제 자금난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 대출을 작년에 좀 많이 늘린 부분도 있었고. 개인금융 분야에서는 중금리 대출 시장을 선점한 정진문 대표의 승부수가 통했습니다. 정 대표는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최고 이율을 받던 2016년 당시 최저 한 자릿수 금리의 중금리 상품을 내세웠고 이는 시장 선점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임 대표와 정 대표의 쌍끌이 경영 전략에 힘입어 SBI저축은행은 리딩 저축은행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쟁자들의 등장은 또 하나의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은행과 P2P 업체들이 중금리 시장을 노리며 빠르게 침투하는 가운데 SBI의 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전략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오는 11월 SK텔레콤이 SKT 존속회사와 신설투자회사로 쪼개집니다. 오늘 SK 주식회사 이사회가 이렇게 결정해 공시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존 유무선 통신 사업과 AI, 데이터 분야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반도체와 ICT 관련 신규 투자를 전담하게 되는데 사업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 장차 신설투자회사가 SK 주식회사와 합병해 SK 하이닉스를 손자 회사에서 자회사로 끌어올릴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자회사는 M&A를 할 때 지분 100%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손자 회사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허 앵커, 이 과정에서 오늘 인적 분할과 액면 분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좀 사안이 복잡한 만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먼저 액면 분할, 현재 액면가 500원어치 한 주를 100원어치 5주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 주당 가격을 낮추는 대신에 주식 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식 수가 기존에 7,206만여 주였다면 분할을 한 이후에는 3억 6,030만 주로 5배가 많아지는 겁니다. 네, SKT가 두 회사로 쪼개지면서 존속회사는 6, 신설회사는 3.9의 비율로 주식을 나눠 가진다고 하잖아요. 예. 이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 액면 분할로 주식 수가 5배가 많아졌습니다. 이 네. 주식 수를 다시 6대
대략 4의 비율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네. 자, 설명을 해드리면 SKT 존속회사는 2억 1,600만여 주, 그리고 신설투자회사는 1억 4,400만여 주로 쪼개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공시를 보면 오는 10월 26일부터 이제 SKT가 주식의 매매 거래가 중지가 된다고 하고 10월 29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거래 중지일까지 SKT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식 분할의 대상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거래 중지 하루 전날인 10월 25일 종가가 기준이 되겠죠. 만약 이날 SKT 주식의 종가가 32만 7,500원이었고 내가 2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새로운 주식이 다시 상장하는 11월 29일에 주가는 그 5분의 1인 6만 5,500원이 되겠고요. 주식 수는 오히려 5배 많아진 100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걸 다시 SKT 존속회사에서 60주, 그리고 신설투자회사 39주로 다시 나눠지는 겁니다. 네, 기존보다 주가가 이제 훨씬 싸지는 거니까 소액 투자자들도 부담 없이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액면 분할을 하면 주가가 오르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카카오나 대한제당, 한국석유, 또 현대중공업지주 같은 회사들은 액면 분할 후에 주가가 오른 반면에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분할 후 며칠간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인적 분할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지홀딩스에서 인적 분할한 이지바이오는 며칠째 또 상한가를 갔던 반면에 LG에서 나온 LX홀딩스나 대림산업에서 나온 DLENC는 모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네, 결국 이 시장이 SK의 이번 분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오늘 장중 SKT 주가가 크게 한때 올랐던 걸 보니까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큰 것 같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하는 신약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알아보는 바이오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 시장은 그 규모만 30조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되는 블루 오션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국내 제약사들의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자는 많은데 아직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간질환이 있습니다. 일명 내쉬라 불리우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입니다. 내쉬는 알코올과 상관없이 간에 지방이 축적돼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악화되는 질환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기 힘들지만 비만과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만 환자가 3천만 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국내에서도 지난 몇 년간 수만 명씩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시 치료제 시장은 조만간 30조 원이 넘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첫 제품이기 때문에 단일 제품으로 연매출 1조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시 치료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분야입니다. 복합 합병증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는 탓에 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글로벌 제약사들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제대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10여 곳의 기업들이 내쉬 치료물질 발굴에 나섰습니다. 내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은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등입니다. 한미약품은 내쉬 치료 후보물질 에피노 페그듀타이드를 약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제약사 MSD에 기술 수출했습니다. 미국 얀센에 먼저 수출했다가 반환된 물질인데 1년 만에 재수출한 겁니다. 세 가지의 약 작용 원리를 가진 또 다른 내시 후보 물질 랩스 트리플 아고니스트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받기도 했습니다. 유한양행도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베링거 인게라임의 내시 치료 후보 물질을 각각 9천억 원과 1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베링거에 수출한 후보 물질은 2개의 단백질을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 효과를 증대시켰습니다. 전임상 단계에서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 안에 임상 1상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베링거 인게라인과 같이 하고 있는 YH25724 약물의 경우에 정확한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에 임상을 개시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길리어드랑 같이 하고 있는 약물의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전임상을 개시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아ST도 조인트벤처 레드엠비아를 설립해 당뇨병 치료제로 시판되고 있는 에보글립틴을 내시 치료제로 연구 개발 중입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신약 개발 업체들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앞타바이오는 활성산소를 만드는 녹스에 대한 저해 물질을 활용해 내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임상 1상을 마치고 최근 미국 등에서 관련 특허를 확보해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해당 물질은 내년 임상 2상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내시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그 간 손상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비율보다 심혈관 질환에 그 영향을 미쳐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약물은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도 치료 효과를 동물 수준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적응증 확장성이 되게 높고, 이 밖에도 일동제약, 엔지캠생명과학, 티움바이오 등이 내시 치료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료해야 할 타깃을 잡기 쉽지 않고 임상에서 비교할 지표도 부족해 내시 치료제가 나오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워낙 높은 만큼 개발에 성공만 한다면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될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5일이 지난 오늘 1차 접종자가 누적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5월 28일 5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접종률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무려 13일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1,006만 705명으로 집계되면서 우리 전체 인구의 19.6%가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오세훈표 서울형 상생 방역 마포구와 강동구부터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한 달 동안 마포구와 강동구 내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연장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 대상 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종사자들은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오후 10시 이후에 이용하는 고객들의 인원 제한과 환기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집값의 6에서 16%만 내면 장기 거주가 가능한 일명 누구나 집 1만여 가구가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오늘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 안산 반월 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과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이 누구나 집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제네시스는 GAT 전동화 모델 런칭을 통해서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럭셔리 EV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고객들에게 제시할 생각이고요. 특히나 런칭 전 진행되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현명한 소비를 위한 지침서 신선미의 똑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신 기자, 오늘은 무슨 소식입니까? 오늘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시죠. 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사도 써보면 써볼수록 역시 인사돌입니다. 익숙한 약 광고네요. 우루사 인사돌
이가탄 뭐 이런 광고인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어본 CM송이죠.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 탑 10에 속할 만큼 소비자들이 정말 많이 찾아서 사실상 국민약으로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약을 모르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인데요. 끊임없이 광고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문구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피고는 간 때문이야 우루사, 잇몸이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잇몸병엔 인사돌, 이가탄. 오늘은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국민약의 실체를 파헤쳐볼까 합니다. 아니, 말 그대로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국민약들인데 네. 과장 광고라고요? 네, 피고는 간 때문이야. 이게 깊게 뿌리 박혀서요. 피곤하면 우리 우루사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피로 개선을 위해 우루사를 구입을 했다면 그 효과를 조금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루사의 주성분은 UDCA, 우르소대 옥시콜린산인데요. 이 UDCA는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는 성분입니다. 사실상 피로 회복보다는 지방 소화와 더 관련이 있죠.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에도 피로 회복보다는 소화와 더 관련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루사가 피로 회복제보다는 소화제에 더 가깝다 이런 얘기인데 네. 홍보는 피로 회복제라고 해왔잖아요. 왜 그랬던 거죠 그동안? 아주 약간 들어있는 비타민 B군 일부 때문입니다. 소량 들어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우루사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루사정 100mg, 우루사 연질 캡슐, 그리고 복합 우루사까지. 우루사정 200mg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니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우루사정은 UDCA가 많이 들어있어 피로 회복제가 아닌 간 질환 치료제입니다. 피로 회복제로 해당되는 것은 우루사 연질 캡슐 그리고 복합 우루사인데요. 육체 피로가 효능에 쓰여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B가 일부 소량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로감 개선 목적이라면 우루사보다는 비타민 B군 위주의 영양제를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우리가 이 간 때문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 때문에 계속 우루사를 찾는 거죠. 네, 정작 피로 회복을 할 거라면 먹어야 될 영양제는 따로 있다 이런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루사 광고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이 이제 과대 광고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또다시 한번 효능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2019년 우루사가 임상시험에서 간 수치 개선과 피로 회복 효과가 입증됐다고 광고를 했는데 특히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원은 과장 광고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이 바른의료연구원이요? 네. 이게 뭐 하는 곳입니까? 지난 2017년에 20여 명의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단체입니다. 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 제도나 정책을 분석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갖고 설립된 곳인데요. 근데 이 연구소에서 우루사 광고를 과장이라고 비난했다라는 네. 건 뭐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 이제 광고를 보면요. 우루사를 복용한 집단이 12.76%나 간 기능이 개선됐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른연은 광고의 근거가 됐던 그 논문을 찾아서 분석을 했죠. 그런데 4주, 8주 시점에서 시행한 간 기능 검사에서 우루사를 복용한 집단과 가짜 약을 복용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사실상 검증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서 이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오히려 우루사를 먹으면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겠다라고 오인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바른연은 식약처에다가 대웅제약의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을 제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대웅제약이 처벌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당황스럽게도 이제 식약처의 답변은 문제가 없다였습니다. 그 이유가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거쳤다. 한마디로 광고심의에서 광고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네. 이유가 너무 변변찮죠. 그러네요. 광고심의만 본 겁니다. 네. 식약처의 이 안일한 대처에 바른연은 이제 황당하니까 감사원에 오히려 식약처 감사를 요청합니다. 대형 제약사의 거짓 과장 광고에 봐주기식으로 일관한다.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검증이 잘못됐어도 이미 광고 심의를 통과한 거니까 문제가 없다. 굉장히 식약처의 판단이 좀 황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감사원까지 가게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원은 이 간 기능 개선 수치 그 부분은 TV 광고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건데요. 대웅제약의 입장을 들어봤더니 바른연이 확인했던 논문은 1차다.
그런데 수정보완대 2차 논문을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능 논란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감사원이 TV 광고에서 간 수치 개선 부분을 빼라고 한 것도 효능 검증이 안 됐다기보다는 이 종합적인 5가지 수치를 다 제시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수치만을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인할 부분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광고에서 빼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웅제약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그 간수치 개선 효과를 전체적으로 다 표현할 때는 그 5개의 그 시험 수치, 임상시험 수치를 다 명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ALT 변화율이 이제 샘플링이 됐으니 이것만 가지고 강경 효과라고 광고하면 오인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당시 식약처가 대웅제약의 그 광고심의 통과했다 이렇게 밝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문을 제대로 분석해서 효능 논란은 문제가 없다. 다만 광고는 조금 과장돼서 표현이 됐거나 아니면은 이 수치가 모두 다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인할 요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깔끔했을 겁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사실상 직무유기한 거죠. 광고심의 통과됐으니 심의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듣거든요. 네. 사실 상당수 소비자들이 여전히 이제 우루사를 피로회복제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광고 때문인데 네.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대웅제약은요 우루사만으로 매출을 800억 원이나 벌었습니다. 이게 단일 제품으로 정말 굉장한 매출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웅제약은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오인할 만한 광고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가수 노라조와 협업을 해서 또다시 간 때문이야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간과 피로의 연결고리를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하고 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루사 얘기를 좀 앞서서 우리가 지금 들어봤고 앞서 이제 신 기자가 이제 인사도라고 이같한 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것들도 다 허위 과장 광고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광고 때문에 이제 세뇌가 돼서 잇몸병엔 인사돌, 붓고 피가 나면 뭐 이같한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의 광고가 그동안 잇몸병에 되게 효과적이다, 치료제다라고 광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치료제가 아닙니다. 5년 전이죠. 2016년에는 식약처에서도 인사돌과 이가탄을 치료제에서 치료 보조제로 강등을 시켰습니다. 치료제는 아니라 보조 치료제다. 네. 치료 보조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치과 치료 없이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잇몸병의 원인은 치아 주변에 붙어있는 치태와 치석 속에 숨어있는 세균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과에 가서 치태와 치석을 주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게 답이죠. 하지만 이들 광고로 소비자들은 잇몸약에 먼저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치과를 가지 않고 그냥 이거 먹으면 내 병이 낫겠구나. 효과가 없는데 돈 낭비만 하게 만든 거죠. 네. 더욱 충격적인 건요. 이가탄을 처음 개발한 일본에선 효능이 없다는 이유로 판매가 중단이 됐고요. 인사도를 처음 개발한 프랑스에서는 효능을 입증을 못해서 건강보조제로 받고 판매 중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약만 먹는다고 잇몸이 낫는 게 아니고 다른 그쵸. 나라에서는 판매가 중단되기도 한 약인데 우루사 못지않게 지금 이들 두 약의 실체에 대해서도 우리 소비자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그게 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말 많이 팔리는 약인데 국민약의 배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실제로 잇몸이 쉽게 흔들릴 나이가 되는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이 약을 많이 찾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광고가 깊게 뿌리 박혀서 이가 조금 아프면은 이거 좀 구매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동국제약은 인사돌만으로 지난해 370억, 2019년에만 42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명인제약 이가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207억 원, 2019년에만 229억 원을 벌였습니다. 제가 이 약을 본 게 못해도 한 10년은 된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계속돼 왔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약사법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리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불과합니다. 인사돌과 이가탄을 만드는 이 동국제약과 명인제약은요, 이미 2013년부터 수차례 과대 과장 광고로 벌금 그리고 과징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벌금은요, 수백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7천만 원도요, 식약처가 보조치료제로 강등했는데 치료제라고 광고를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치의 벌금을 매기게 된 거였죠. 해마다 수백억 수익을 내는데 벌금은 많아야 수천만 원이다 이러면 저라도 그냥 광고 계속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렇죠. 또 이제 소비자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명인제약이 또 한 번
허위 과장 광고를 또 합니다. 네. 국제학술지에 게재돼서 잇몸병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광고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바른의료연구소는 이제 거짓 광고다라면서 논문에 자신이 있으면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논의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명인제약은 침묵으로 답변을 했고 오히려 광고에서 그 학술지 게재 부분만 삭제를 해서 내보냅니다. 반성은 없이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여서 돈벌 궁리만 하고 있는 제약업체 그리고 국민약의 실체였습니다.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에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 조절에 대한 관심이 크죠. 이런 가운데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4월 CPI가 4.2% 상승하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 5월에는 더 높아져서 전문가들 평균 4.7%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8년 만에 최고치 수준입니다. 자, 그러다 최악의 상황은 2분기에 온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항공부터 호텔, 숙박 등 모든 소비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경 발표가 되는 만큼 수치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일정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